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시죠 요새? 뭐 정신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개혁신당 대선 후보 선출되셨더라고요. 네. 과반수 넘게 이제 당원들이 네. 투표를 해서 뭐 거의 93% 육박하는 예, 찬성표를 얻으셨던데 예. 먼저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우선 제가 나이 만 40 간 넘겨가지고 대선에 출마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항상 많은 놀라움을 주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터뜨리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위기인 만큼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대선에 좋은 성과 내겠습니다. 이제 대선 출마하시면서 이런 고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금 전국이 혼란스러운데 네.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산업화 민주화 거친 다음에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혼란, 정치의 혼란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법조 정치인들이 만든 겁니다. 네. 예, 사실 그 검찰 정치와 그 다음에 서로 상대를 감옥 보내려는 그런 검투사 정치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누구는 잡아넣으려고 누구는 방탄하려고 하고 이런 싸움 속에서 한 3, 4년이 허망하게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이런 대통령이 되겠다를 짧게 한 문장으로도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갑작스럽게 요청드린 거라. 제가 대통령이 되면요. 적어도 이공계 분야에서 대한민국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글로벌 무대에 가가지고 이전 대통령들처럼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말 한마디 못하고 서 있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진짜 국익을 위해서 환담하고 외교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대통령이 될 겁니다.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은 대통령이 아니라 네. 국제 무대에서도 어쨌든 주도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시겠다. 꼬다는 보릿자루만 해도 좋은데 네. 뭐 바이든 날리면 이런 거나 일으키고 그러니까 저는 능동적인 삽질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대통령 이제 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이제 장점도 많으신 분인데 또 한편으로 그 당내에 이준석 의원이 있는 곳은 좀 마찰이 많다 이런 지적들도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주시겠어요? 원래요. 네. 그 회사를 할 때도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말이 많습니다. 네. 그건 중소기업 하시는 뭐 사장님들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내재적인 한계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 그러니까 큰 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음 공천 바라고 잠자코 있을 만한 일들이 네. 작은 당에서는 툭 튀어나와가지고 계속 한마디 하고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은 원래 큰 당에 있으면은 잘 보이시지도 않을 분들이 네. 작은 당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메이저한 인물이 돼가지고 무슨 내용이 있는 양 이렇게 했는데 사실 개혁신당이 최근에 뭐 내용이라고 보도된 것들도 네. 기사만 보면 누가 보면 5대5로 싸우고 있는 줄 알겠어요. 그렇죠. 허은하 근데 전 대표랑 또 사실 허은하 전 대표와 저도 사실 모르는 그 주변의 인사들 네. 몇몇 이제 뭐 이렇게 분란을 일을 좀 일으켰다 봐야 될까요? 그런 거기 때문에 개혁신당 내부는 단합돼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계실 때도 조금 당이 시끄러웠는데 그건 어떻게 말씀 주시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아니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 하자는 대로 했으면요. 네. 저는 윤핵관 같이 이제 나락으로 갔겠죠. 저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은 소위 친박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궤를 달리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제가 그때 친박 핵심들과 어울려가지고 네. 젊은 사람들이 뭐 떡고물이나 받으려고 돌아다니고 이랬으면은 저는 아마 윤석열 검사한테 수사받았을걸요? 네. 근데 이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네. 뭐 그리고 여성 희망복무제 요런 이제 주제나 의제는 사실은 던지는 순간 뭐 세대나 성별에 이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슈기는 한데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이렇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지 않아? 왜 그럴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정치는 그 정치를 제가 하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지 제가 무슨 갈등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정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정치인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자세를 고쳐 먹어야 된다. 어떤 개혁을 하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지 내가 뭐 한 번도 당선돼 보려고 아무도 화나지 않게 하겠다. 그거는 거꾸로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미지 관리를 하고 앉아있겠다는 얘기지. 그럴 거면 제가 제 청춘 낭비해가면서 정치 왜 합니까? 그건 거꾸로 정치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되는 거고 네. 이준석이 지적했던 노인무임승차도 그렇고 예를 들어 뭐 여성희망복무제도 그렇고요. 네. 한 2년 전에 얘기했을 때는 사람들이 왜 저러나 싶었겠지만 지금 노인무임승차 관련해가지고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서울 지하철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 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병력수도 부족해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이제 징병을 폐지했던 대만 같은 경우에도
다시 징병을 살려야 되고 여성 복무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필연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자꾸 뭐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문제 피하지 해결되지 않겠다. 않는다. 예, 그럼 피하고 맨날 뭐 방탄이라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이 꼴로 만든 겁니다. 대선 승리에서 이제 준비했었던 게 비단 주머니 예. 얘기였어요. 이제 이번에 이제 본인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몇 개나 준비를 하셨어요. 그렇죠. 국민의힘에 있을 때 그 당대표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력이나 조직력으로 짜는 전략과 지금 전략은 좀 다를 겁니다. 네. 하지만 제가 약속드리는 거는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 새로움을 보여주겠다. 압도적 새로움을 보여주겠다. 예, 이 레이스가 시작되면 이제 하나씩 펼쳐놓겠지만요. 우리가 가진 어떤 제약과 한계 안에서도 최고의 좀 새로운 운동을 해보겠다. 기존에 저희가 볼 수 없는 어떤 대선 선거 운동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이미 준비된 것도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준비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저희가 선거 운동 개시와 함께 풀어놓을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이준석 의원이 이제 다시 네. 대선 조기 대선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네.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된다면 이 풀어놓을 비단 주머니가 뭔지 벌써부터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뭐 앞서는 30대 당대표 하셨고 네. 이제 40대 기수론 내세우면서 세대 이제 교체 뭐 이거 지금 내세우고 계신데 이번 대선에서 이 젊은 나이가 강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약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점에서? 36살에 국민의힘 당대표 하면서 네. 대선 승리, 지선 승리 안 해본 거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 총선에서는 그렇게 어렵다는 수도권 3자 구도까지 뚫어내 봤는데도 네. 아직까지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넌 더 배워야 돼, 더 공부해야 돼 이런 얘기 하는데요. 사실 그런 걸 종편 나오는 정치평론가들이 저한테 얘기한다는 거죠. 이준석이 더 배워야 돼.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말 들을 실적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대한민국 오직 그분들 내세운 건 나이밖에 없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연공서열 같은 과거의 허접한 방식의 사람 평가하는 잣대는 사라져야 된다. 지금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탑 IT 기업의 CEO들 네. 예를 들어서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은 20대 중반부터 세계를 이끌었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다른 IT 기업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30대, 40대 창업자들이 세계를 이끌고 있는 것이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대한민국에서만 뭐 대통령 하려면 나이 60은 돼야 돼. 근데 과거 유시민 씨가 얘기한 것처럼 60이면은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요? 삶을 정리해 나가는 단계인 것이지 새로운 진취적인 일들을 시작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7살부터 정치를 시작했는데요. 냉정하게 머리가 언제 더 잘 돌아갔냐면 27살에 제가 더 잘 돌아갔어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저는 나이 40이 이제 됐는데 네. 제가 50 됐을 때 저도 그냥 흔히 있는 그냥 여의도에 있는 여느 정치인처럼 돼버리지 않을까.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일찍 하고 싶습니다. 하게 된다면. 지금 윤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헌재가 선고기를 안 잡았잖아요. 네. 그런데 언제쯤 이제 선고가 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저는 계세요? 28일이 유력한데요. 네. 21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28일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1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지난주에 나왔어야죠. 그런데 그 구속 취소라는 돌발 상황에서 약간의 냉각기를 헌재가 가지겠다 생각한 것 같은데 민주당이 흥분한 거 보니까 민주당도 뭐 좀 지연된다는 소식을 들은 모양입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헌재가 아마 20일, 28일 중에 선택할 텐데 그래도 21일에 하는 게 낫다. 21일 날 하든 28일 날 하든 결과는 조기 대선 출마를 하셨으니까 이제 생각하시고 출마를 하셨으니까 예, 인용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100% 인용된다고 봅니다. 100% 된다. 예, 8대 0입니다, 무조건. 8대 0이다. 지금 되게 막 해석이 분분해서 뭐 만장일치 끌어내기 위해서 숙고 중이다. 아니면 좀 내부적으로 조금 얘기가 좀 변화가 있다. 뭐 하도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이게 탄핵이라는 게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겪어보진 않았지만 네. 2017년으로 돌아가봐도 네. 그때도 탄핵한 며칠 앞두고는 뭐 기각될 거다, 무슨 각하될 거다 이런 얘기 루머 퍼뜨리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야말로 실질적인 첫 번째 탄핵이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제껴놓고 그때 사람들도 긴가민가했죠. 이런 최순실 씨 사태 정도의 일로 네. 탄핵될 수 있느냐. 그런데 해보니까 되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이 그때보다 중하냐 아니냐 봤을 때는 훨씬 중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군대를 동원했습니까? 뭐 쿠데타를 일으켰습니까? 네. 피도 섞이지 않은 사람이 뭐 일을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공동 지감론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이번에는 무조건 8대 0 이용일 수밖에 없죠. 8대 0일 형평을 수밖에 맞춘다 없다. 하더라도. 그 여권에서는 이
헌재 선고가 좀 늦어질수록 기각이나 각하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 보니까 뭐 기각 둘, 각하 하나 전망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탄핵돼서는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탄핵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후보라도 우선 되기 위해 가지고는 네. 그 결집된 탄핵 기각을 믿고 싶은 사람들. 네. 표에 소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요. 표에 소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한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그런 판단할 수가 없죠. 그 정도의 판단력이면은 대통령이 하면 안 되죠. 그게 진심으로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일 거라 믿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면은 대통령 선거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치적 수사다. 지지층을 좀 더 결집하기 위해 뭐 이른바 경선을 겨냥한. 진짜 대통령을 아끼고 진짜 기각이나 각하를 믿어가지고 하는 사람이면요. 지금 쥐죽은 듯이 숨어 있을 겁니다. 네. 그 나와가지고 기각이네 각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뭐 네. 인용이네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대선에 뜻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 21일이 유력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8일이 될 경우에 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이 26일로 예정이 네. 돼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조기 선거를 가령 뭐 말씀하신 대로 인용이 된다면 치르는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작용하죠. 왜냐하면은 네. 대법원은 네. 이 1심, 2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지연 전술 펼치기 위해 가지고 뭐 증인 신청도 뭐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네. 사실을 다툰 사실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최대 3개월 만에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고 대법원이 그냥 마음 먹으면은 2달 만에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사정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라도 네. 더 이제 그 사정권에 많이 들게 될수록 이재명 대표는 밤잠을 못 이루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선고 기일이라도 잡아버리면은 대선 전에. 네, 그러면 선거에 아주 큰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머리가 아픈 겁니다. 지금 헌재 이 판결 승복 여부가 지금 막 정치권에서 화두예요. 네. 뭐 국힘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민주당을 향해서 헌재 결정이 나면은 승복해라라고 네.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뭐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보면 여야 사당이 합쳐서 네. 이제 승복 결정 이제 그 선언 같은 거 했던 적이 있긴 그렇죠. 하거든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불러 모아가지고 맞습니다. 야사당이 예, 예. 했었죠. 그런데 뭐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나요? 어차피 승복 안 하면 어쩔 건데요. 뭐 반란 일으킬 겁니까? 그러니까 승복해야 되는데 차라리 미리 선언하고 승복하는 모습 보이는 게 낫지. 나중에 가가지고 뭐 마지못해 승복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을 위해서 좋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워낙 이 안에 올망졸망하게 지금 다양한 대선 주자가 있다 보니까 네. 서로 눈치 게임 하느라 지금 제대로 말을 못 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안타깝습니다, 좀. 아니 왜 그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또 한 분인데 제가 생각이 지금 유승민 예. 전 의원은 이거 승복에 대해서 메시지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 네. 외 분들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당내의 역학구도에 그런 영향을 좀 받아서 이렇게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탄핵 찬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분들은 네. 지금 그런 입장이 당의 주류적 입장이 되길 바라는 것일 거고요. 네. 탄핵에 대해서 미온적이었거나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그 소위 말하는 제가 봤을 땐 김문수 지사가 다 먹었거든요. 그 포션은. 여론조사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 찬성하는 포션은 다 지금 김문수 지사가 탄핵 반대하는 포션은 다 반대하는. 먹었는데 그거에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지금 거기에다가 밑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 좀 조용히 하고 있는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정도의 판단력이면은 진짜 정치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용히 있는 게 경선에 실질적으로 선거 많이 치러 보셨으니까 도움이 될까요? 저는 경선에서는 만약 진짜 짠맛에 의존하려면은 네. 김문수보다 짠맛이든지 네.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주 세게. 네, 김문수보다 세게. 네, 그런데 그게 아닌 이상 김문수 장관이 장악한 것처럼 보이는 그 포션을 뺏어오기 어려울 거다. 뺏어오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뭐 얘기 나온 김에 먼저 여쭤보면 김문수 지사가 지금 어쨌든 노동 장관이 어쨌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여권 네. 내에서는. 그러면은 조기 대선이 가령 확정이 된다면 이 여론조사 지지율의 판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구속 취소가 되면서 꼬인 거죠.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관저에서 쫓겨나서 이제 사저로 가시겠죠. 네. 그게 아크로비스타죠. 그럼 아크로비스타에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자기 집에 올 수 있는 사람과 올 수 없는 사람을 정하겠죠. 사실상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는데 네.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는 상황인데 그 정치적 사망 선고 이후에 탈상하는 기간이 필요할 거예요. 네, 그렇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반기문 총장을 불러오기 위한 분위기라든지 바른정당을 차리고 자유한국당과 분당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은 안 되지만 하여튼 탈상을 했는 상태에서 이제 대선에 돌입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대선은 만약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딱 그런데 인용되는 결과 받아들인다?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저항하겠죠. 아, 저항할 걸로 보세요. 그리고 저항하는 대통령을 옆에 두고 매몰차게 이제 버리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해서 전통적 보수층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대선 후보가 있거든요. 아,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사실상 탈상을 하지 못하고 이제 경선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지도부 뭐 이거는 뭐 확실하게 말 수 없지만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이 탈상 과정이 필요하니 근데 길게 또 조기 대선이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없고 그래서 한 5일 정도 이런 과정을 좀 거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5일 갖고 안 됩니다. 이거 가면은 없다. 5일 정도 여유 시간 동안에 더 격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엄청 격렬해지겠지만 이제 표면적으로 국민과 이 보수층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계획 자체가 네. 굉장히 아마추어틱하다. 저는 계엄이 터졌을 때 이미 네. 국민의힘이 했어야 되는 일은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것이었다. 당대표셨다면 출당시키셨을까요? 이거는 뭐 계엄인데요. 뭐 계엄이고 그 쿠데타 정당 소리 안 들으려면은 네. 당연히 먼저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네. 거기서 이제 이상한 동작들이 나오면서 한동훈 대표가 무슨 본인이 소통령인 양 갑자기 한덕수 총리가 나타나가지고 국정 운영하겠다 하지 않느냐 이런 거 하다가 시간 다 낭비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역동작 걸려가지고 이제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첫 번째 조치가 윤석열 대통령 제명 출당 조치. 출당이었어요. 잘 생각해보면 홍준표 대선 후보가 네. 지난 탄핵선 되자마자 그거를 시도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뭐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었다 막 이러면서. 네. 예. 그래서 요란하게 하여튼 쫓아냈거든요. 저는 그게 사실상 근데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걸 차단하면서 그래도 홍준표 대표가 2등으로 치고 나가는 효과를 나왔다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선방하는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그렇죠. 이유가 그랬다. 그럼 윤 대통령이 만약에 각하 또는 기각이 된다면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될 텐데 이럴 때 이제 최종 변론에서 얘기했었던 그 임기 단축 개헌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요 그렇게 되면 거의 준내전 상황으로 될 것인 게 내전 상황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 분이라는 거는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 많이 보였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대통령의 가장 큰 직무 중에 하나가 군통수권이거든요. 그렇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총부리를 안으로 돌렸던 사람에게 군통수권을 하루라도 더 쥐어준다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예. 지금 군이 쑥대밭이 됐는데 누구 때문에 쑥대밭이 됐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가장 큰 직무인 군통수권을 생각해서라도 네. 직무 복귀된다고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네. 지금 이미 어차피 광장은 둘로 지금 쫙 갈라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많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이 혼란과 어수선함은 유도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게 이제 탄핵을 몇 년에 한 번씩 뭐 사실 반복해서 겪으면 안 되지만 그럼요. 8년 전에 겪었기 때문에 까먹어서 그런데 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태극기 부대라는 것의 위세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에 비하면은 규모로는 1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뭐 2만 명 모인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네. 그때는 광화문이랑 시청 꽉 채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네. 탄핵 반대했었죠. 그때 거기는 뭐 동십자가 있는 쪽에서부터 그렇죠. 꽉꽉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굳이 사람 수로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런데도 그 다음 대선에서 홍준표 네. 후보가 24% 받고 그냥 졌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 모이는 규모 작고 크고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다 상실한 겁니다. 이게 뭐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의 집회 참석 인원수를 비교하고 그게 아니라 그건 동원력이 세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의원님 이 말씀하셨더라고요. 5년 단임제가 문제가 아니다. 중임제이거나 내각제여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예. 결국 이제 사람의 문제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그 다른 형태의 정부 수반이었어도 네. 이런 일을 벌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성정 자체가 그런 괴팍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게 개헌을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저는 국민의힘 계열의 사람들이 개헌 자꾸 얘기하는 거는 전략적 사고가 없는 거다. 전략적 사고가 없는 거다. 개헌은 이런 겁니다. 하면 좋다. 뭐 이런 막연한 생각들은 국민들한테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로 가는 순간 관심이 확 식습니다. 예, 지겨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초적인 무슨 5년 죽임제, 5년 단임제나 4년 죽임제나 이런 것만 남아가지고 이제 이것만 여론조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다른 디테일은 여론조사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헌이라는 거는 40년 만에 하는 건데 그러면은 얼마나 잘 설계해가지고 일을 해야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뭐 60일도 안 난 대선 앞두고 그거를 이제 하자? 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전략적으로 안 좋고요. 그럼 그건 정치적인 그리고 개헌으로 정치인 점수 따기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다. 네,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경제 정책은 그래도 좋은 거 나쁜 거를 가려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지만은 네. 개헌은 그냥 사과랑 오렌지를 비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예, 네가 그런 개헌 생각 거기서 그래 잘 들었어 뭐 이런 거지. 잘 들었어요. 야 너의 개헌안을 보니 나는 너를 뽑겠다 이런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왜 시간 낭비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가 사실 네. 국민의힘의 전략과 마인드가 없는 거고. 네. 국회에 가면 이제 국회 옆에 헌정의 건물인데 거기 가면 이거 좋아하시는 전직 국회의원들 굉장히 많으세요 어르신들. 네. 그러니까 그런데 낮은 데 끌려가면 큰일 나죠 이거는. 아니 그러면 저는 이제 의원님 그 말씀을 하셨길래 사람의 문제를 그러면 어쨌든 시스템을 조금 보완해서 네. 이게 안정적인 그 국정 운영을 좀 해보자는 취지로 이제 개헌이 나왔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럼 이 시스템적 보완이 안 되면 의원님 생각하시는 이 해법은 저희가 사람한테만 의지할 개헌을 수 없잖아요. 하더라도 정말 의지가 있고 선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내 권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네. 임기 초에 개헌하는 게 유일한 개헌의 가능성이지. 1년 전에. 예, 지금 우가우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개헌하자 민주당이 안 받고요. 네.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개헌에 대한 논의는 네. 당선된 이후에 하는 거지. 네네. 당선되기 전에 개헌 갖고 아까 말했듯이 너희 개헌안을 보니 네가 갑자기 마음에 들어졌어라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명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이 여기다 시간 쓰는 거는 자기들 시간 날리는 행위인데 이걸 하겠다고 전부 다 막 토론회하고 하는 거 보면 제가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 정도 전략적 마인드가 없이 신선도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원님 이제 출마가 공식화됐으니까 이제 향후 경쟁자가 될 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이 여권 잠룡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 구속 취소된다면 이제 국민의힘 이제 잠룡들이 이제 멘붕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야구에서 이제 일루주자가 그 역동작 걸린 상황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나온 후보 중에 누가 가장 역동작이 세게 걸렸다고 보세요? 뭐 저는 한동훈 대표 나와가지고 뭐 책도 팔고 이렇게 해보려다가 역동작 세게 걸렸죠. 뭐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 녹화하고 있는데도 경북대학교 강연이나 갔다고 이제 기자들이 전해주던데 뭐 가서 거의 앞에 집단적으로 반대 시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행동이 굉장히 제약될 겁니다 앞으로. 뭔가 특별하게 돌파구를 찾을 만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한 정치인이 정치 입문을 비대위원장과 당대표로 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미 많은 지위가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회에서 성과가 나지 않았다? 그럼 그 다음에는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례로 한동훈 대표에 비해서 전혀 스펙이나 아니면 이력에 비해서 뒤처질 것이 없는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무너졌어요. 총선 한번 거하게 말아드시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에 빠져가지고 이제 정치권에서 언저리에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뭐 똑같이 법무부 장관에 그 정권의 상대적으로 젊은 법무부 장관에 당대표를 하고 근데 선거 그냥 깔끔하게 지고 시원하게 지고 이게 이력의 다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이유로 지금까지 숨겨놨지만 일부러 보여주지 않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보여주지 않는 한 그건 좀 약간 애매하죠. 실적이 없으니까. 이 유승민 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탄핵 당시 배신자 프라임에 이제 세게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국면에 지금 배신자 프라임에 세게 걸려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공교롭게 이제 보수 진영에서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보수 진영만의 어떤 그런 그 내부적 구조의 특징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연이라고 봐야 될까요? 유승민 의원이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고생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유승민 의원도 그렇게 믿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 이 나는 정치인이다 오셔서 아직까지도 그걸로 좀 고생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본인의 정치에 관련된 문제를 너무 하나로 퉁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로 퉁치려고 하는 경향성이요? 사실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려면 걸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원희룡 장관은 그때 바른정당 안 했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바른정당 안 했습니까? 그 배신자 프레임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그분들은 뭐 다른 방향을 돌파하려고 해서 돌파해낸 거고 거기 프레임에 걸린 거는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유승민 전 의원이 다른 뭐 말씀하신 뭐 원희룡 전 장관이나 뭐 등등처럼 뭐 이준석은 뭐 바른정당 안 했습니까? 뭔가 돌파하려는 개인의 어떤 그 액션이나 노력이 좀 있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애초에 메신저 프레임이라는 게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네. 뭐 이준석한테 싸가지론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 이준석은 뭐 여자가 싫어한다. 그런데 동탄맘들이 사는 동탄에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가면은 그냥 그다음부터는 그냥 가십성 얘기지. 네. 이게 실제와 가십성 얘기는 다른 거거든요. 됐으니까. 그러니까 동탄에 가보니까 동탄맘들이 기혼 여성들은 저한테 전혀 적대감도 없고, 네. 예, 기혼 여성들은 레디컬 페미니즘이나 이런 데 거리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시그널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배신자는, 박근혜도 까먹은 사람 많은데 어떻게 배신자는 분이 아직까지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냉정하게. 지금 젊은 세대가 박근혜를 어떻게 합니까? 8년 전에 그 탄핵되신 분인데, 지금 20대는 잘 몰라요. 네. 어릴 때 이름이나 들어봤겠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벗어난 건데, 왜 지금 아직까지 그거에 계속 대한 거기에 고민을 하냐. 왜냐면 그 종교가 계속 이제 여러 집회를 좀 주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말씀 하셨더라고요. 부적절하다. 네.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사실 정교 분리는 뭐 계속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서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보수 진영에서 이 보수 진영에서 전광훈 목사는 어떤 존재라고 평가하세요? 저는요, 차라리 기독교회가 네. 다른 나라처럼 기독교 계열 정강 정책을 가지거나 기독교 계열 정책을 펴는 정치인을 응원하겠다라는 네. 어떤 종교적인 관점을 순수하게 드러냈으면은 차라리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원내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지지하겠다. 아니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는 전광훈 목사 또는 뭐 전광훈 목사가 지금 기독교계에서 내쳐지긴 했지만, 네. 그런데 어제 기독교계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선 토론 때부터 이렇게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오고 기독교와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네. 그리고 주변에 막 도사들이 넘쳐나고 이런 분인데 이분을 지금 기독교에서 밀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그러면 하다못해 종교 정치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건 천천히 이권이거든요. 네. 예. 저는 그래서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있는 그런 기독교나 이런 것들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처럼 뭐 어떤 사회적인 논쟁에 대해 가지고 어떤 입장이냐, 낙태 논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종교 집단이 지지를 정하는 것만 상관없는데, 이건 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기독교적 관점에 봤을 때 진짜 비판할 구석이 많은 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심심해가 챗 GPT에다가 네. 윤석열 대통령을 이슬람 율법에 따라 비판해줘 이런 것도 해봤거든요. 그래요? 그 뭐라고 나오던가요?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굉장히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뭐 술주가지고 뭐 그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도 그렇게까지 저는 뭐 아주 곧대로 살고 있는 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다못해 제가 그래서 챗GPT에 삼강오륜에 따라서 비판해줬는데 삼강오륜도 그렇게 잘 지키는 분이 아니에요. 삼강오륜이 보면 뭐 군신유의, 네. 뭐 신하와의 관계를 제대로 하고 앉아 있나, 부자 유친, 뭐 그렇게 살갑게 뭐 가족들을 관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분을 종교적 관점에서 저는 그렇게 종교계가 미는 거는 사실 이율배반이다. 근데 이제 이게 한 표가 좀 아쉽잖아요. 정치권에서는. 네. 선거 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과거에도 그렇고 이 종교 뭐 특정 종교를 아니건 뭐 기독교든 불교든 종교 정치인들이 되게 이제 관심도 갖고 정책에 대한 어떤 그 노력 뒷받침도 좀 노력도 해주고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달리 유독 이렇게 두드러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 보수 집단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선을 진 뒤에 이회창 총재가 본인들이 봤을 땐 최고의 스펙을 가진 경기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 그쵸, 그때는 어떻게 뭐 거의 다 된 것처럼 알고 고졸 출신 있었죠. 노무현에게 졌냐? 뭐 저는 알 것 같은데 그때 그걸 몰랐던 사람들이 원인은 우리가 거리의 정치, 아스팔트 정치를 너무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 분위기 타자 그래가지고 끌어들인. 그렇다고 갑자기 뭐 관료 출신이 아니면 교수 출신의 보수 정치인들이 어디 가서 갑자기 그런 조직화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조직화돼 있던 두 가지를 끌어들이죠. 안보단체. 그때 뭐 그 서정갑 대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분들, 안보단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 교회. 하나는 조직력이고 하나는 돈이고 이렇게 해서 끌어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둘이 이제 들어왔는데 안보단체로 활동하시던 분들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은퇴하셨고 교회계만 남은 것이죠.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어쨌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요 구도로 예. 치러지게 될 거라고요. 그럼 이제 의원님도 이제 이 구도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이제 기대해 볼 만한 이제 비단 주머니를 이제 내보셔야 되는데 이럴 때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제 여권의 누군가는 후보가 돼야 될 테니까 네. 유력 후보는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이제 김문수 장관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지금 뭐 원래 우리가 네. 어떤 큰 선거 앞두면은 호사가들이 분석을 해요. 당심은 누가 유리하고 민심은 누가 유리하고. 그렇죠. 제가 이제 김문수 장관을 제외하고 얘기하면 한동훈 장관 좀 거리가 멀었다 생각하고 굳이 말하자면 뭐 당심의 홍준표, 민심의 오세훈 대결이 있을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서 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네. 유불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네. 지금은 여론조사 수치 나오는 걸 보면은 당심의 김문수, 민심의 김문수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해도 이게 김문수 지사가 유리한 상황인 거죠. 한 말씀하신 대로 한 1월 뭐 요럴 때만 놓고 봐도 예. 뭐 당심은 홍준표, 예. 그다음 민심은 오세훈 예. 이렇게 가는 분위기가 꽤 있었는데 예. 지금 이제 3월 말이 이제 오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문수 장관이 뭐 양자 대결이든 아니면 여권 내 여론조사든 이제 계속 네. 앞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이 흐름이 그냥 쭉 갈 걸로 보세요? 저는 이제 1월 말부터 해서 먼저 오세훈 시장을 띄워보려는 그런 보수 계열 언론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레거시 미디어에. 아 그래요? 예, 있었는데 잘 안 떴죠. 생각했던 것만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띄워보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 좀 공교롭게 구속 주사가 머물려가지고 이것도 동력이 꺾였죠. 이런 시도들이 레거시 미디어 입장에서는 좀 있을 겁니다. 예, 레거시 미디어 입장에서는 네. 대선이라는 판이 펼쳐지는데 본인들이 이 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자존심의 상처일 테니까. 아, 사실 네. 그 자존심으로 신문하는 건데, 예, 이거 뭐 신문으로 떼돈 벌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닐 텐데, 그 자존심인데 그거를 안 하고 넘어가기 어려울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거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명확하게 제가 좀 더 여쭤보면 변화가 그런 레거시 미디어의 그런 뭐 어떤 그 움직임이 있으면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아니면 지금까지는 좀 판판이 깨졌으니 유튜버들한테 레거시 미디어가 밀리는 모습 보여줬죠. 그리고 특히 네. 전강훈 목사가 굉장히 이제 미는 네. 그런 김문수 장관을 네. 넘어서는 후보가 없다는 것이 지금 레거시 미디어도 복장 터지는 그런 지점이겠죠. 그러면 의원님은 이 앞서 국민의힘과 당대당 연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건 변함이 없으실 거고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가령 선거 국면에 당명을 바꾸거나 뭐 이러면서 쇄신하잖아요. 네. 그래도 의미 없나요? 국민의힘을 저만큼 잘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네. 그걸 이끌고 이겨본 사람도 저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이기게 만들려면 어떻게 될지를 아는데 그걸 이기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 그러면은 이번에는 거의 폭파하고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을 거다. 폭파 수준으로 해야지. 그렇죠. 고쳐 쓰는 방향으로 가기엔 시간이 너무 없고 그럼 오히려 관심이라도 크게 끌려면은 폭파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 그 폭파라는 게 물리적 폭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정치적으로 이 요소들을 네. 기득권 없이 헤쳐가지고 다시 이제 모이는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을 건데 그 정도를 하려면 또 정치력 있는 사람이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네. 예, 그 폭파판을 설계하고 폭파판을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펜하이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지금. 지금은 없다. 예. 저 지금 언뜻 김종인 위원장 떠오르는데. 김종인 위원장도 예전에 좋은 성과를 내시고 비대위원장 마치신 다음에 네. 그분을 얼마나 푸대접하던가요 국민의힘에서. 저 정도만 김종인 위원장을 잘 모셨지 나머지는 뭐 고집 많은 그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폄하하기도 하고 네, 굉장히 이거는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도 내가 굳이 왜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이거 왜 여쭤봤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가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친하다고 공경은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뭐 사실 정치를 친분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떤 식으로든 뭐 정책적 협력이라든지 뭐 이런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뭐 물론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친하다는 거는요. 네. 그분들의 성격이 어떤지 알고 적어도 어떤 정도의 행동을 할 것이다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예측 가능하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 예측이 불가능해지면은 저는 어떤 일도 같이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저는 이런 사람 처음 봤던 게 선거 이기고 나가지고 해코지 한다 난리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건 대한민국의 특히 보수 정당의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 몰랐기 때문에 그게 당한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아직까지도 전혀 이제 정치적 검증이 안 된 네. 한동훈 대표 같은 사람이 테이블에 올라오면은 네. 굉장히 협력하기 어렵습니다. 네, 우선 바로 연상되는 게 저 윤석열 수하였잖아. 그럼 성격도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엮이면 안 되겠네. 이게 1차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들한테.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말씀은 이렇게 딱 함께할 수 없다는 말씀 명확하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다른 주자들은 어떤가요? 다른 분들은 저랑 친하니까 제가 뭐 직접적으로 지금 아니다 이래버리면 좀 민망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더 여쭤보진 않을게요. 그 이재명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 이제 데칼코마니라고 많이 네. 정치인들 말을 해요. 뭐 의원님도 그 말씀 하셨던데 네. 그러면 요렇게 바꿔 여쭤볼게요. 그럼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그냥 차이라기보단 더맨더머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더맨더머 열심히 하고 있었고 네. 굳이 말하자면 이번 판에 더머가 가려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덤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그냥 네. 그 기승전 방탄, 기승전 그냥 서로 감옥 넣기 이거로 그냥 버티던 분들이거든요. 네. 이분들이 뭐 저는 이제 법조인들 정치에서 많이 퇴출됐으면 좋겠어요. 법조인들이. 예. 살아오면서 가진 기술이 그밖에 없으니까 네. 항상 그 판을 만드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여론조사로 놓고 보면 일강 체제가 사실 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대선은 뭐 49대 51의 싸움이다 이러니까 결국은 이제 본선이 시작이 되면 양 진영이 결집을 하고 이제 중도를 어떻게 이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팽팽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선 경쟁력도 이 지금의 이 기세를 유지할지 안 할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이제 약점이 어떻게 작용을 하나의 문제인데 가장 큰 약점은 뭐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아까 이회창 총재가 자기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생각이라고 네. 해서 두 번의 선거를 나오셨다가 한 번은 김대중 대통령의 큰 통합 정치, DJP 연대나 이런 것에 밀려서 지시고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바람에 밀려가지고 이제 꿈을 이루지 못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 저는 한계점이 명확하고 지난 5년 동안에 지난 3년 동안에 전혀 보완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보완되지 않았다. 네, 막연하게 그냥 다음은 나야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전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도 소위 젠비디아 논란이라고 하는 그 엔비디아 관련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많은 젊은 세대는 야, 저 사람은 그냥 굉장히 IT나 이런 것들 가볍게 여기는구나. 과학 기술에 대해 가지고 또 문외한인 사람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예. 지금 이게 뭐 석유해가지고 떼돈 벌게 해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내가 말만 하면 엔비디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30%를 국민에게 배당해가지고 니네 세금 안 내더라고 하는 사람이나 사실 이 방향으로 가려면 허경영 씨처럼 가던가 아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려면 제일 잘 가던가 그쪽으로. 근데 지금 허경영 씨보다 못해요. 이 방향으로 갈 거면 이재명 대표가.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방향을 굳이 선택한 이상 그거라도 세게 하든지. 근데 이상하거든요. 이건 왜냐하면은 엔비디아는 그냥 최근에 유행하는 그냥 회사 이름이니까 끌어들이고 자기 하고 싶은 기본소득인데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에라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30% 배당해서 해줄게라는 그냥 자기의 유치원적 사고를 그냥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무슨 대한민국 정치를 합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걸 네가 어떻게 만들겠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니 잘해보겠다는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 뭐 석유를 뭐 못 해보자고 했나요? 황당한 얘기니까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지. 저는 이런 식의 이재명 대표의 약간 어설픈 경제관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받을 거다. 예전에도 보면 뭐 자기가 무슨 돈이 순환하는 구조를 설명해 주겠다 그러면서 뭐 호텔에 10만 원을 주고 예약을 하고 그걸로 침대를 사가지고 뭘 사고 가게 한 바퀴 돌고 나중에 호텔 예약을 취소하면은 돈이 들어온 건 없는데 경제가 돈다 뭐 이런 희한한 학설을 주장한 적이 있어요. 이 호텔 그래요. 찾아보시면 호텔 경제론이라고 나오는데요. 그거를 경제학 조금만 배워도 그냥 호텔이 망한 거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그냥 젊은 세대한테 자기 가르치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황당한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중도 보수론 지금 내세우고 있잖아요. 이 행보가 소구력이 좀 있을까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이 왼쪽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 차선에 있다가 갑자기 좌회전 차선에서 맨 왼쪽 차선에서 1차선에서 오른쪽 깜빡이를 켠 겁니다. 그럼 뒤에 있는 차들은 밑을 노르신 거죠. 이 사람이 왼쪽으로 갈 것이냐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알지도 못하고 더 심각한 상황은 1차선에 있으면서 진짜 우회전 해버리면은 골 때리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중도 보수론 내세울 때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당황하는 기색이 좀 있는 아니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자유 얘기한다 해가지고 자유가 구현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에 대한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 입으로 자유를 얘기 많이 해요. 네. 마찬가지로 중도 보수 호소인 같은 느낌으로 계속 이제 할 텐데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 국면에서 개혁신당은 어떻게 위치를 점해야 돼요? 저희는 정상인 티를 내려고 합니다. 정상인 티를 내려고 한다. 네, 이게 지금 비정상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항상 자기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이 다르거든요. 재판 지연 안 시키겠다는 뒤에다 헌법 재판소에 네. 막 걸고 위헌법률 심판 걸고. 그러니까 이 앞뒤가 다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본인이 비정상적인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네. 개혁신당은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겠다. 예, 앞뒤가 다르지 않고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겠다는 게 가장 단촐하면서도 기본적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걸 것이다. 앞뒤가 다르지 않고 정상적인 얘기를 하시면 예측 가능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죠. 그리고 제가 네. 저한테 아까 논쟁적인 사안들을 왜 건드리냐 하는데요. 네. 적어도 시간이 흐른 뒤에 생각해 보시면 그때 이준석이 옳았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사실 안 믿었던 분들이 좀 있거든요. 요즘은 저한테 네가 맞았다.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맞았다는 걸 알 것이다. 저랑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 너는 왜 저런 사람이랑 잘 못 지내니? 제가 윤핵관이랑 잘 지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윤핵관들 정권 무너지니까 바로 개인적인 비리 나와가지고 다 날아가는 거 보이시잖아요. 네. 원래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라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라고 하는 게 그게 구시대의 정치지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게 오히려 국민이 바라는 그런 정치일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현안은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국민의힘 이제 제가 계속 여쭤보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홍준표 대구시장 명태균 네. 씨 의혹에 지금 곤혹을 좀 치르고 있어요. 이분들 요 명태균 씨 이 변수가 여권 내 이제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것 저는 같아요. 처음부터 명태균 사장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문제 되는 건 안 되는 걸 가려가지고 얘기해줬거든요. 네. 그때 우르르 전부 다 무슨 제가 그런 말 하면은 네가 감싸라고 하냐 이러면 했지만 지금은 다 제가 했던 말이 또 사실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세훈, 홍준표 두 분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모른다 했다가 사진 나오고 이러니까 대응이 조금 어설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정치하다 보면은 주변에 돕겠다 온 사람 많고 그분들한테 자기가 도왔다는데 도움을 안 받았다 이거는 다툼의 영역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불법을 했느냐 이 정도로 갖고 다퉜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계속 불장난하다가 이제 만나기만 해도 문제 이런 식으로 틀어버린 게 문제죠. 이 불장난은 오히려 범 여권에서도 이제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처음에 무슨 다 드러나면 이준석이 문제될 것이다 그랬는데 제가 문제 안 되고 오히려 엉뚱한 거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기초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제. 전략적 대응이 문제가 있었다. 예.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나는 정치이다 공식 질문인데요. 예. 이준석 의원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저는 정치에는 리더와 팔로워가 있다 생각하는데요. 정치인들 하나하나 리더가 돼야 됩니다. 팔로워가 돼가지고 그저 대세대로 아니면 대중이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로 따라갈 거면은 정치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대중에게 설득하고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옳은 길이면 그 방향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길을 가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소명이고 저는 리더를 해보려고 이렇게 험난한 정치하는 겁니다. 팔로워 안 하고. 네. 근데 대한민국에는 지금 팔로워 정치인도 많습니다. 리더 정치인이 몇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라고 생각하고 한번 대한민국 이끌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의원님 1시간 정도 이 대담을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들었던 네 단어가 있는데 이분이 하려고 하는 정치는 수처작주. 어디로 가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리드해서 이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네. 이 생각이 되게 강하시다는 생각을 저희가 좀 했는데 막판에 이제 정치란 무엇인가 했는데 리더 말씀을 좀 해주시네요. 예. 저희가 관심 갖고 애정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